본 법원은 피고 김성철 씨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질긴 인연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뜨겁게가 아니라 차갑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이야기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은주, 올해 59입니다. 방금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 김성철은 중견기업 상무로 35년을 버텨온 남자였죠. 저는 그를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의 성공이 곧 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하더군요. 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평범한 토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정민이 부부 초대할 건데 밥이나 해놔.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가정을 무너뜨릴 신호였다는 것을요. 정민이요? 회사 후배 말씀이세요? 그래,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해서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 씨의 아내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씨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수정 씨는 긴 머리에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48, 저보다 11살이나 어렸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형수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정민 씨의 칭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때 정민 씨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뭐 다 똑같지, 뭐. 여느 때와 같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의 시선은 식탁 건너편 수정 씨에게 오래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아내 골프 시작했거든요. 형수님도 치시면 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라운딩 가시죠. 정민아, 은주는 골프를 못 쳐. 그 말을 듣고 정민 씨는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형님, 저희 부부하고 다른 형님 모셔서 같이 치시죠. 그래, 그렇게 하지. 부부 동반 골프라니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 씨 부부가 돌아간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도 배워볼까요? 골프요. 너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골프가 얼마나 돈이 드는데 집에 들어 앉아서 돈만 쓰는 게 네 주제에 무슨. 너는 그냥 집에나 있어. 그게 더 어울려. 그 말을 듣자 빠듯한 생활비로 두 아이를 키우던 날들, 숨죽이며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해보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앞으로 제 통장과 카드는 제가 관리할게요.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뭐, 네가 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가끔 필요한 돈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부부면 투명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생활비 주는 건 다 뭐하고 맨날 돈이 없대. 네가 어디다 쓰는지 다 적어놨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야? 가서 가계부 가져와. 결혼한 첫날부터 남편은 저를 숨막히게 통제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물 한 병도 마음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빠듯한 생활비로 살아야 했고, 카드 내역 하나까지 그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늘 제 탓을 했습니다. 너 물건 함부로 쓰지 말랬지? 카드 결제 알림이라도 뜨면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야, 이거 뭐야? 백화점에서 2만 원짜리 옷 산 거? 애들 옷이에요. 제가 대답하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애들 옷은 시장에서 사면 되잖아. 왜 쓸데없이 네가 백화점에 가? 다음부턴 나한테 다 물어보고 사. 남편이 사소한 일로 저를 몰아붙일 때면 저는 그가 인생의 반려자가 아닌 결혼이란 감옥의 문을 지키는 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여자들끼리 카페에서 커피는 왜 마시는 거야? 같이 모이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 욕이나 하고 그러잖아. 돈 쓰고 괜히 남 욕하는 그런 자리 가지 마. 그렇게 남편의 통제하에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야 고맙지만 그 돈이 뭐라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수록 저는 세상과 단절되어 점점 제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수항 근처에서 해운 물류와 수출입을 겸한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외동딸이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피아노, 영어, 미술. 그 중에서도 저는 그림 그리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붓을 들고 도화지 앞에 앉으면 세상은 멈추고 저와 도화지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림을 워낙 좋아해서 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홍기를 놓친 저에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맞선 한번 볼래? 서울에 사는 좋은 사람 있다는데. 맞선이요? 응. 건실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래. 우리 은주한테 딱이겠다 싶어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9살.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저는 혼사가 늦어져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맞선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키도 크고 말도 차분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은주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미대를 나왔고 서양화 전공이에요. 지금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그림 그리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결혼하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서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직후 저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림 그만 그려. 뭐라고요? 붓을 든 채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날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여수의 바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돈이 안 돼. 네가 그걸 그려서 뭐하게? 어차피 갖다 팔지도 못하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요. 좋아서 뭐? 너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어? 네가 그걸로 돈을 벌어올 수 있으면 내가 말이나 안 해. 내가 버니까 네가 쓸데없는데 내 돈을 쓸 이유도 없어. 그림 그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니 저의 존재가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붓과 물감을 상자에 정리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신혼인데 남편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댁 행사, 명절, 모임에서 남편은 늘 이상적인 남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성철이는 참 책임감 있어. 술, 담배도 안 하고 아내 자식 다 잘 챙기고. 맞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좋겠다. 남편이 돈 척척 벌어다 주고 넌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잖아. 완전 꿀이네, 꿀이야.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 결혼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남편의 통제를 알지 못하는 시댁 고모님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었기에 집에 돌아오면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너는 왜 사람들 앞에서 말이 그렇게 느리냐? 맥 빠지게, 좀 똑부러지게 말 좀 해. 아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어느새 제 의지는 꺾였고, 목소리는 사라졌고, 존재는 천천히 지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그의 그림자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 씨 부부를 초대한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주말 출근도 늘어났습니다. 피부과에 다녀온 것인지 그의 얼굴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단정하게만 자르던 머리를 파마까지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늘 짜증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그날도 애꿎은 식탁만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정민입니다. 정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수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요즘 형님이 제 아내하고 자주 따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장 간 사이에 형님이 제 아내를 여러 번 데려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로맨틱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분명 형님 번호가 맞는데 제 아내 휴대폰엔 친구 진이로 저장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지러워서 벽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형수님,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 씨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해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밥 줘. 저는 밥을 차리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 모든 걸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처럼 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겐 죄책감이 없구나.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 앞에서 태연하게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인생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까지 비참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느니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둘 다 성인이었습니다. 아들은 27살, 딸은 24살.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이혼 소송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양로원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면접 날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장님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 경력은 없지만 뽑아주시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이고 하루 4시간만 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경험이 없어서 하루 4시간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서 어떻게든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오히려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을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의 불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남편이 보낸 문자 중에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건 없으신가요? 불륜의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워낙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이라서 욕설이나 폭언 등의 학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 불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해요. 앞으로 남편이 은주님께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한다면 반드시 녹음해 두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남을 믿지 않는 성격이어서 증거가 될 만한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제게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증거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살펴보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흔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평소 남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강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답게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놓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옥을 탈출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날짜별로 남편의 외출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정민입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비 오는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정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민 씨가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형수님, 이걸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증거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찾던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문자 카카오톡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 씨 이걸 어떻게... 출장이라고 했던 주말에 형님이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정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따라가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제가 더 잘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수님, 정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민 씨는 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 자료 헛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씨.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달 뒤 법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수정이었습니다. 판사의 책상 위에는 봉투 속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김성철 씨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합니다. 원고 이은주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이제 됐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판결문이, 가슴에는 낯선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그림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여수 바다를 그렸던 그 시절의 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저는 고향 여수로 내려가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낡은 벽돌 건물 1층 한 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만 원. 좁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곳에 저는 누구나 5천 원만 내면 언제든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미술 작업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은주의 작업실. 간판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달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보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첫 손님은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배울 수 있나요? 그럼요.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그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그릴 수 있어요? 네. 함께 그릴 수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재료비가 3,000원이고 장소비가 2,000원에서 하루 5,000원 받고 있어요. 엄마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른 데는 1시간에 4만 원씩은 받는데 여기는 그렇게나 싸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세요. 그날부터 제 작업실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젊은 엄마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 무렵 어르신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구부정한 어깨는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그림 그리는 데라며? 네, 맞아요. 사람들이 5천 원만 내면 그림을 배울 수 있다던데. 진짜 5천 원만 내면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자리에 편히 앉으세요. 나도 그려볼 수 있을까?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배웠지 뭐야. 물론이죠. 그림 그리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어르신의 떨리는 손이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모양이 안 나와. 어르신은 그림을 그리시면서도 어딘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마음을 쓰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안심시켜 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리는 손도 다 개성이 되는 걸요. 저는 어르신을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팔레트에 붉은 물감을 살짝 풀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꽃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르신은 머뭇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꽃을 그리라고요. 무슨 꽃을 그리지?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좋아하는 꽃은 없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 동백을 예전에 참 좋아했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야. 그럼 그 기억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르신은 붓을 들고 머뭇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다가 망치면 그림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는 어르신을 안심시켜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나만의 느낌으로 칠하면 나만의 그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자신감 있게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 그려지네. 그럼요. 아주 곱게 그리셨는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그림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고맙네. 작은 웃음이 어르신의 눈가에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제 작업실을 마음그림 교실이라 불렀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이곳은 제 쉼터 같네요. 제 작업실은 더 이상 저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홀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주요. 저는 어머니께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은주? 아이고, 우리 은주 왔구나. 어머니도 저를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업실 일도 바쁠 텐데 오늘 무슨 날이냐? 9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여수로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자주 뵈러 올게요. 그렇게 엄마를 뵙고 나오다가 우연히 요양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은주 선생님, 작업실이 요즘 아주 인기라면서요. 혹시 저희 요양원에도 오셔서 그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봉사활동은 의미도 있었고 무엇보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도 자주 뵐 수 있어서 저는 흔쾌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원장님. 제가 일요일마다 작업실 문을 닫거든요. 일요일마다 요양원에 와서 봉사활동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은주 선생님, 이번 주 일요일부터 요양원에 와주시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은주 선생님, 혹시 같은 고등학교 나온 이정훈 선생님 아세요? 이정훈.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살랑거렸습니다. 알다마다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원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기다렸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이정훈 선생님도 일요일마다 저희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해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면 이정훈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시겠어요? 이정훈. 제가 어떻게 그 이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정훈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같은 미술 동아리에서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때의 정훈이는 하얀 얼굴에 늘 조용한 미소를 짓던 아이였죠. 붓을 잡을 땐 누구보다 진지했고 그 눈빛엔 언제나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그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일, 그게 그 시절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제 첫사랑이었고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엔 그때의 물감 냄새와 함께 그 아이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요양원 정원의 끝자락에서 저는 정훈이를 만났습니다. 정훈이는 분주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까만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의 손끝은 여전히 길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훈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은주야,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잘 지냈어. 미대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떠니? 나는 서울 살다가 얼마 전에 여수로 내려와서 작은 작업실을 열었어. 은주의 작업실이라고. 저는 정훈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놀러와. 갑작스럽게 그를 초대한다는 게 왠지 조금 부끄러운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만의 작업실이라니. 너무 멋지다. 내가 꼭 한번 놀러 갈게. 그나저나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 그런데도 널 보니까 마치 어제 미술실에서 마주친 것 같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월을 건너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도 누가 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정훈이는 꿈을 쫓는 사람이었고 저는 안정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정훈이는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은주야, 난 좀 더 배우고 싶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싶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만 들렸을까요? 그 무렵 저는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걸 걱정하던 가족들은 늘 현실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현실을 봐야지, 은주야.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정훈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꿈을 향해 떠났고 저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오래도록 올가매는 긴 공백이 될 줄은요. 정훈이와 함께하는 수업은 이상하리만큼 편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고 웃음 하나에도 옛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훈이는 친절해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쪽에 색을 조금만 더 섞어 볼까요? 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정훈이가 알려주면 어르신들은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꾸 색이 번져요. 그럼 정훈이는 대답했죠. 괜찮아요. 번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절한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전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마음이 심숭생숭해졌습니다. 은주야, 넌 여전히 색 고르는 감각이 좋아. 수업 중간에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다정하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 끝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노을빛이 천천히 정원을 덮었습니다. 정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참 좋네. 너랑 이렇게 다시 앉아 있으니까. 요즘 작업실이 바빠서인지 이런 시간이 참 귀하네. 너랑 이렇게 앉아서 노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그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예전에도 그 말 자주 했잖아. 같이 앉아만 있어도 좋다고. 저는 잠시 정훈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었나? 근데 지금도 그래. 그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 너랑 같이 앉아만 있어도 좋은걸. 전 남편과의 폭풍 같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고요한 바람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제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무너진 시간을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먼저 정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정훈아, 혹시 너 결혼은 했니? 정훈이는 대답했습니다. 응, 했었어. 꽤 오래 전이지. 저는 궁금한 마음에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왜 헤어졌어?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달랐어.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면 늘 불안해했어. 돈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지. 나는 자유를 원했고 그 사람은 안정이 필요했고.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미숙했어. 누군가를 지켜줄 준비도 나 자신을 이해시킬 용기도 없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돈이 되지 않는다며 전 남편이 너무나 싫어했으니까. 좋아하는 그림 한 장 제대로 그려본 적 없었지. 나는 자식들 때문에 그 상태로 30년을 버텼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거든. 직장 다니고 책임감 있고 사람들 앞에선 자상했지. 근데 집에 오면 달라졌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지적했어.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지. 정훈이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다.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니? 정말 대견하다 너. 정훈이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정훈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참고 살다가 어떻게 이혼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돼? 정훈이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회사 후배 아내랑 만나고 있더라고. 정훈이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바람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고 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어.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의미였을까 싶었지.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는 내가 없었어.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정훈이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넌 결국 너를 지켜냈네. 저는 정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정훈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혼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그 말은 누구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했잖아. 너도 너를 지켜냈네. 정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너무 늦게 찾아온 대화였지만 그 늦음조차 위로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훈이와의 잔잔한 일상은 오랜 불행 끝에 찾아온 제 마음의 안식이자 평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정훈이가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개업 축하해. 정훈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밖에는 벌써 봄이 왔더라. 그래서 너의 작업실에도 봄을 심어주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조심스레 화분을 제게 건넸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퍼지는 싱그러운 라벤더 향이 그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두 손으로 받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보라색 꽃이 참 예쁘다. 이거 이름이 뭐야? 은주. 정훈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붙인 이름이야. 우리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가를 스치고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첫사랑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정훈아. 저는 나지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훈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 거야. 이곳이 이은주 네가 있는 곳이니까.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 위로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정훈이는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나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편안한 말투와 세심한 설명 덕분에 작업실 분위기는 어느새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붓을 잡는 손끝마다 온기가 묻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서 혼자 감당하기 벅찬 시간도 많은데 정훈이가 함께해 주니 든든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제 작업실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2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5천 원만 내면 그림을 배울 수 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의 색이 바뀌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훈이가 제 작업실에 들어온 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봄 햇살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늦은 밤 정훈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시회를 여는 게 어떨까? 나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정훈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은주야,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작업실은 한층 더 활기차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짜 전시회해요? 아이들은 신나서 크레파스로 자기 얼굴을 그렸고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래. 이런 날이 다 오네. 전시회라니 꿈에도 몰랐지. 어르신들은 손끝이 떨리면서도 정성스레 붓을 움직였습니다. 정훈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서서 부드럽게 손동작을 잡아주었죠. 이 선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볼까요?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안심하듯 웃었고 그 웃음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세상, 누구도 외롭지 않은 시간들. 그렇게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정훈이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색이 서로 스며들어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따뜻하게 하나로 물들어갔습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은주의 작업실 그리고 우리였습니다. 작업실의 하얀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 어르신들의 그림이 함께 걸렸습니다. 정훈이는 전시회 전날 조용히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점을 걸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그렸어? 정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너를 처음 다시 만났을 때 40년이 흘렀는데도 넌 여전히 캔버스 앞에 앉아있던 18소녀의 얼굴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마워, 정훈아. 너를 다시 만나니까 잊고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전시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요양원 어르신들, 학생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 그림, 우리 할머니가 그린 거래요. 옆에 있던 젊은 엄마들이 말했습니다. 선이 막 떨리는데도 그림이 참 따뜻하지. 정말 놀라워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셨다는데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려낸 건 풍경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 같아요. 사람들이 웃었고 손을 잡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의 작업실은 하나의 작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훈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네가 만든 세상이야. 저는 정훈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정훈아.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세상이야.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그날의 행복한 여운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SNS에는 사진이 퍼지고 신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5,000원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여자, 여수의 이은주. 며칠 뒤 지역 방송국 PD가 제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 선생님, 저희가 다시 그리는 인생이라는 다큐를 제작 중인데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와 5,000원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잖아요. 돈보다 마음을, 예술보다 진심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제 마음을, 그리고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은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봉사 장면, 마음 그림 교실, 그리고 정훈이와 함께 그림을 가르치는 시간들. 어르신들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아이들이 물감을 섞으며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그 주 제 작업실로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보고 울었어요. 5,000원의 교실 정말 아름다워요. 은주 선생님께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여수에 가면 꼭 한번 가볼 거예요. 그날 이후 작업실 앞에는 하루 종일 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심지어 제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배우러 왔지만 사실은 마음을 치유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작업실은 어느새 여수의 작은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한 출판사 편집장이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은주 선생님, 이 작업실에 그림과 이야기를 엮어 엽서와 포토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봉사활동에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의 제목은 은주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엽서 세트는 8,000원, 포토북은 15,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출판 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팔려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포토북 2만 권, 엽서 세트 3만 세트가 판매되었고 수익금 전액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치료 봉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작업실은 점점 여수의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책과 굿즈는 멀리 제주와 서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저와 정훈이는 작업실을 3층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은주의 작업실은 누구나 5,000원만 내면 다른 작가들과 함께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예술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야. 며칠 뒤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온 출판사 편집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은주 선생님께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공이요? 예전엔 남편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저 스스로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뒤 조용한 오후에 1층 작업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고개를 돌리자 전 남편 김성철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기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오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약간의 공허함.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로 단단한 마음의 벽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제 눈앞에 서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던 그때의 제가 아니니까요.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방송 봤어. 네 책이 그렇게 잘 나간다며? 요즘 여기 작업실도 유명하다면서. 정말 대단하더라. 그의 시선이 천천히 작업실을 훑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축하보다는 계산과 탐욕이 묻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과거처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다시 자기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벌자 돌아오셨네요. 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지 말라던 당신, 기억나요? 지금 그 그림으로 먹고 살아요. 아니요, 이젠 그 그림으로 당신보다 훨씬 잘 살아요. 당신 오늘 나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돈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림 그리는 게 쓸데없다던 당신 말. 이제는 참 웃기네요. 제가 버려졌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젠 당신에게 고마울 지경이에요.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있었던 때가 생각나서.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성철 씨, 저는 당신과 함께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당신이 떠나준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땐 제가 당신 돈에 기대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그땐 내가 미쳤었어. 네가 떠나고 이제야 깨달았어. 나 진심이야.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너 없인.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이가 물감 묻은 손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오후 수업 준비 다 됐어. 전 남편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훈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은주와 함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철 씨, 이 사람은 저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제 과거였고요. 이제 과거는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떨궜습니다. 행복하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로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뜨거운 복수보다 차가운 복수가 더 냉정하다는 것을요. 정훈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창밖으로 여수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작업실 안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정훈이가 제 손에 묻은 물감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새 그림을 그려야겠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지워지는 그림 말고 오래 남는 걸로 그릴 거야. 그림처럼 인생도 언제나 덧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그려지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색을 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